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미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란 우두머리. 네, 잠시만 좀 전에 예. 전해진 속보를 좀 전해드리자면 예. 그 로마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시군요. 2013년부터 12년 동안 전 세계 14억 카톨릭 신자를 이끌어왔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신대륙 출신으로는 최초로 교황이 돼서 그 동안은 굉장히 좀 청빈한 삶과 그리고 좀 진보적인 의제를 많이 설정하고 그렇습니다. 이끌었던 그런 교황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뭐 본인도 굉장히 좀 검소하게 이제 오랫동안 그 사목을 해왔었고, 뭐 본국이었던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활동을 할 때부터 빈민들의 친구 뭐 이렇게 이제 부릴 정도로 굉장히 좀 존경받는 이 활동을 많이 해왔었고요. 2014년에 아시아 대륙 첫 번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교황들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굉장히 좀 관심이 깊은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 그에 방문했을 때 세월호 리본을 착용을 해서 그게 또 이제 많은 한국 국민들을 또 울리기도 했었던 그런 교황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분 방한하실 때 그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세월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역사에 남을 말씀이죠. 고통의 중립이 없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선종하셨군요. 자, 오늘 소식 가볼까요? 내란 우두머리하며 윤석열 씨 오늘 2차 공판 법정 모습 촬영됐고 공개됐죠. 앞에. 그렇습니다. 뭐 지난 1차 공판 때는 법정 촬영이 허가가 안 나는 바람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이제 촬영이 안 됐는데 오늘은 2차 공판에서 법정 촬영이 허가가 돼서요.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 피고인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서울 법원 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공판이 열렸고 카메라들이 이제 사전에 법정에 입정을 해서 세팅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윤석열 피고인이 9시 57분쯤에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10시부터 오늘 재판 진행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일단 피고인석에 들어서서 카메라를 의식한 듯 오히려 이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앉았는데 일부러 이제 카메라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이제 평이 나왔습니다.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느낌은. 그렇습니다. 뭐 기자들은 대체로 이제 시선을 회피했다라고 썼는데 왜냐하면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이렇게 딱 쳐다보면 보이거든요. 카메라 쳐다보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러 딴 쪽을 보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이전에 뭐 박근혜 피고인 때나 혹은 뭐 이명박 피고인 때도 다 카메라가 입정을 해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이제 얼굴 표정이라든지 뭐 시선 회피라든지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가볍게 나누고 그런 장면들을 다 이제 언론사 카메라들이 쉴 새 없이 이제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촬영을 했고요. 오전 10시쯤에 재판부가 들어서자 윤석열 피고인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꾸벅 목례를 하고 다시 앉는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규현 부장판사가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해서 오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카메라 기자들이 이제 퇴정하고 재판을 시작하는 뭐 그런 모습이었고요.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제 카메라가 없는 가운데 이른바 이제 팬 기자들, 뭐 기자들만 공판을 이제 지켜봤는데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감고 대체로 눈을 감은 상태로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오전 공판 동안은 그랬다고 합니다. 지난 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 때라든지 뭐 첫 번째 형사재판 공판 때랑은 좀 사뭇 다른 뭐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공판에서 왜 9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광설을 펼쳤던 거랑은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었군요. 네, 첫 번째 형사재판 공판에서는 혼자서 이제 92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이제 피고인 쪽의 변호인들이 말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오늘은 여러 번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완전히 잠에 빠져서 얼굴이 이제 책상 앞까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고개를 들어서 뭐 자세를 고쳐 앉는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였고 눈가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윤갑근 변호사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제 언성을 높이면 이게 손을 좀 이게 만져서 제지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증인으로 오늘 출석한 게 이제 조성현 육군 수방사령부의 제1경비단장인데 우리 군은 어떤 명령이든 이행하는 무지성 집단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일 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말일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 눈을 뜨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전해졌습니다.
아까 잠깐 졸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예. 네, 여러 번 졸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앉은 자세로 졸다 보니까 잠이 이제 깊이 들면 점점 이제 허리가 숙여져서 책상에 얼굴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 그런 하는 장면이 잡혔나 보죠. 그렇습니다. 연출된 정도로 굉장히 좀 깊이 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군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속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임 작가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씨 발언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오후 공판에서는 본인의 직접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피고인이 6분 동안 이제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계엄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법적 수단인 것이고 칼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은 정당한 어떤 행위였다라고 이제 주장한 걸로 보이고요. 계엄이 뭐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이고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먹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하고 협박,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을 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뤄줘야 된다. 계엄이라는 거는 하나의 수단으로 거기에 이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기에 이제 발언을 보자면 마치 이제 검사 쪽에서 몰아붙이면서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 본인의 이제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박을 이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 질서 파괴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무 계획, 뭐 집권 계획 또 실현하기 위해서 군을 활용하려고 했는지보다 뭐 이런 어떤 근본적으로 문제들이 다뤄져야지만 내란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마치 본인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관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발언이 얼마나 말이 안 됐는지를 본인은 진짜 모르는 것 같죠. 이런 보면. 뭐 아마 이제 뭐 논지라고 따져보자면 내가 대통령인데 굳이 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을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한 것이지 그 자체가 내란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뭐 지적을 했다시피 기존의 문법으로 따져보더라도 자기 권한을,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친위 쿠데타로 군을 동원하는 경우는 뭐 우리 현대사의 과정에서 수없이 있었고요. 본인이 이제 직접 뭐 인용했던 포고령을 작성할 때 참조했다는 사례 중에 하나가 전두환의 이제 5.17 친위 쿠데타가 있었거든요. 뭐 거의 같은 사례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을 뭐 음식을 만들었으면 합법이고. 헌법재판소의 결론 자체가 바로 그 칼을 쓰지 않을 때 쓰려고 꺼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군을 동원했다라는 게 뭐 취지입니다. 뭐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쓰려던 칼이 국민의 목을 향해서 칼을 들이댔다는 것 때문에 파면이 된 중요 사유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쓰려던 칼이 흡사 무슨 정당한 일에 쓰였던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는 이 논리 구조를 정말 이해할 수 없군요. 뭐 사실 일반론적으로 따지면은 저 말 자체는 그대로 이제 성립이 가능한데 본인한테 딱 적용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한 행위와 저게 호응하는 말이냐라고 따져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부터 다시 읽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조성현 대령과의 어떤 공방도 있었죠. 네, 오늘 오전에는 주로 이제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이제 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지난 1차 공판 때는 조성현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거부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반박하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애초에 불가능한 작전이 아니냐라고 이제 조성현 증인을 이제 압박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는 알면서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모르겠다. 정면 반박했군요.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송진호 변호사가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나와서 증인 신문을 했는데요. 군사작전상으로 어디에 구금할지 같은 계획이 없으면 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될 텐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거는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 단장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가 없다.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수 있는 지시냐.
네,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그 지시를 이행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받아쳤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는 군사작전상의 정당한 지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 인원을 모두 다 끌어내라는 추가 지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인원은 국회의원이냐 일반인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했었던 비슷한 식의 이제 논지를 펼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이제 꼬투리 잡아서 그 지시의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성현 단장은 제가 인원이라고 만약에 답을 했다면 그 맥락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 통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통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차단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니까 전면 차단의 의미로 해석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 검찰 조사와 현재 변론과 지금 증언이 모두 다른데 뭐가 진실이냐 이렇게 증언에 흠집을 내려고 시도를 했지만 변호인이 가정하거나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하는 식이다. 저의 증언은 모두 진실이다. 이렇게 잘랐고요. 오죽했으면 이제 재판부에서도 압박성 질문을 계속 낱말만 바꿔가지고 단어만 바꿔가지고 질문을 이어가니까 신문 기법이 있겠지만 증인의 말씀을 다 듣고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고 같은 질문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제지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아주 단호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펼고 또 반박하고 그런 모습이 거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글로 읽어도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뭐 변호인 쪽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라는 게 흐릿해지기 마련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증인의 어떤 신빙성을 따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선명해진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단호하군요. 예. 자, 전광훈 씨가요. 대선에 출마합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피고인의 주변인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뭐 김계리 변호사와 배우철 변호사가 윤석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뭐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주말에 탄핵 반대 집회를 탄핵 반대 이제 지지층을 이제 모아서 집회를 하면서 본인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성을 잠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좋아 자유통일당에서 모셔오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정당 8명 니들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뭐 국민의힘이 윤석열 구하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질타하는 뭐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고요. 뭐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전광훈 목사,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본인 주장대로 이제 출마를 하고 싶어도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2018년에 이미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지금 윤석열 피고인 주변에서는 그 사그러져가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좀 확대하는데 불쏘시개로 쓰려는 듯한 움직임. 그 외에는 점점 더 어떤 좀 사그러져가는 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피고인 본인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닿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대선 경선이 각 당에서 진행이 될수록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관심도 좀 줄어들고 영향력도 좀 축소되는 것 같은 양상이 이제 펼쳐지니까 그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관계를 맞춰가면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뭐 그런 의지를 좀 드러내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주변 사람들을 자꾸 불러가지고 뭐 식사를 한다든지 메시지를 밖으로 좀 전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제2당이요. 국민의힘 경선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조별 토론회가 이제 주말 동안에 진행이 됐는데요. 그 질문의 수위라든지 후보자들의 어떤 답변 태도 이런 것들을 놓고 이게 과연 108석의 거대 정당의 대선 경선이 맞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문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답변의 내용을 보면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어제 열린 비조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인신 공격에 해당하는 이런 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음성이 따로 준비는 클립이. 네, 안 된 모양입니다.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질문한 내용이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의 꿈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서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묻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키도 크신데 뭐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생머리냐 혹은 뭐 보정 속옷이냐 이런 질문은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유튜브 공간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제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었던 신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놀랍게도 이제 공당의 대선 경선 토론회장에서 후보가 직접 꺼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는 유치하다라고 이제 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도 기자들이 이제 그 질문 왜 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냥 재밌자고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아니면 뭐 토론회가 뭐 재밌는 게 뭐가 있냐. 근데 옆에서 보니까 뭐 맞긴 맞더라. 라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의지를 좀 꺾을 어떤 태도는 아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캠프가 즉각 반발을 했는데 김근식 정무조정실장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정치 선배라면서 술자리 뒷담화에서나 할 농담을 경선 토론회에서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경선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박상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후보 키는 180cm가 넘는다. 유치한 공격이 유튜브 중계에만 나간 게 다행이다. 라면서 질문의 의도를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다시 이걸 반격을 했는데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 거는 나르시시스트다. 정치를 계속하려면 이미지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 나는 뭐 그렇게 하라고 질문을 한 건데 이걸 못 알아듣고 B급 질문 운운한다. 그게 그 캠프에 B급 인사들만 모여있는 모양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는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달리 나는 탈당한 경험도 없고 특활비를 집에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느냐. 그런 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이 필요한 경험이 있고 아닌 경험이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건데 이 두 가지 항목 탈당한 경험이 있고 특활비를 집에 갖다 준 경험이 있는 거 둘 다 홍준표 후보를 겨냥한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한동훈 후보의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홍준표 후보의 외모를 지적을 했습니다. 눈썹 문신 1호 정치인이 이미지 정치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공방이 오고 가는 장면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경선하다 보면 감정 싸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방이 뭐 오고 가는 적이 있죠. 그러나 경선 토론회장에서 직접적으로 저런 질문이 오가는 건 좀 그렇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술자리 뒷담화 정도 혹은 뭐 재미로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할 수준의 이야기들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어제 진행된 밸런스 게임 같은 이제 코너에서는 바퀴벌레로 다시 태어나기 vs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런 질문이 이번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들어간 질문인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네요.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무슨 의미로 넣는 건지도 게임 되려면 정말 어떤 정책적 고민이나 뭐 그런 걸 약간 빗대게 웃기게 해가지고 혹은 정치적 선택에 대한 부분이나 뭐 그런 걸 해야 될 텐데 이건 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그냥 답변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경원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반응을 해서 후보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모습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떤 별로 그런 그 질문 자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정치인을 뭐 부통령제라면 누구를 부통령으로 쓰겠냐 뭐 이런 거라면 차라리 정치인의 호불호라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런 걸 넣는지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질문들을 만들었군요. 오죽하면 안철수 후보 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좀 더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이 아쉬웠다라고 평가했고 김문수 후보도 내용과 밀도가 부족했다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임경민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